예, 반갑습니다. 차두원입니다. 예, 제목을 거창하게 특수목적 차량과 라스마일이라고 잡았는데요. 특수목적 차량이라는 게 갑자기 범블비로 변하는 차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기존 차량과는 약간 좀 다른, 사람을 나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량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저희가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뭔가를 주문했을 때 마지막 단에서 저까지, 여러분까지의 거리를 라스트 마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차두원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그 차량의 양산과,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까지 좀 두루 경험을 했고요. 현재는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모빌리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저도 많은 기업을 자문을 하고 함께 일을 하지만 실제 모빌리티를 서비스를 한다는 업체 혹은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분,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모빌리티를 정의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모빌리티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디바이스의 다양성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기존에 보통 자전거 2바퀴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 다음에 차량 4바퀴의 대표적인 주자죠. 오토바이 물류의 대표적인 주자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했다면,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하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25년에, 우리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 그러죠. 드론 택시라 그러죠. 그런 것들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부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요. 이전에 그 자율주행 셔틀을 발표를 하셨지만 자율주행 셔틀을 탄다는 건 기존과는 또 다른 사용자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운전자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타다 같은 경우가 서비스가 없어졌지만 타다가 굉장히 사용자 경험에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거든요. 즉 타다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기존 택시에서 누릴 수 없는 의자를 제낀다, 편안한 그런 이제 우리가 경험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한 제공하는 이동을 위한 모든 서비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게 교통 서비스는 보통 정해진 곳, 또 스테이션을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같은 어떤 위치와 시간의 어떤 배리어를 없애고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꽤 국내외의 그 모빌리티 업체라고 표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모빌리티란 인간과 사물의 물리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들의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사용자 경험, 상호작용 설계, 시장 출시, 운영 및 유지 보수와 폐기 등간의 전 과정을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아니면은 업계에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모빌리티를 생각하시면 이게 모빌리티구나 좀 편하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19와 모빌리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빌리티, 사람의 이동이라는 게 사람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반적인 요소거든요. 우리가 직장으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직장 현장에 가야 되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도시의 모든 인간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뭐 코비드19 이전에도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게 우리 피크카라고 불렸어요. 차량의 판매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코비드 발생 이전에도 글로벌의 차 판매가 9천만 대가 깨지겠구나 라는 예측이 있어서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거의 뭐 카클립, 카 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차량 판매가 감소를 했고, 지금 약간 뭐 회복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을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높아졌어요. 유럽연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의 법을 정해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R&D 투자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전기차 의무화, 서울시도 2035년부터 의무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R&D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차들도 점점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서 차량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의 보유 시간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37,777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를 조금 사는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또 원인이 뭐냐면 소프트한 디맨드입니다. 우리 뭐 공유 차량, 뭐 쉐어링 차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서비스 모델이 아니라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량과 똑같은 하나의 선택적인 모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카쉐어링이 활발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차를 팔거나 없이도 활용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커다란 이유가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동 킥보드 이스쿠터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그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법적으로 시속 25km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라스트 마일,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거나 지하철역에 내려서 회사까지 가는 그 역할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이제 좀 굉장히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택시라든가 관련된 이동수단과도 역할이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로 뭐 국내 모 업체 경우는 전동 스쿠터 한 번 타면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보통 1.2km 정도를 타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택시 타시는 분들도 한 20% 정도가 그 정도를 타세요. 그러니까 택시 시장을 얘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차량의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슈머스 웨이트 앤 시 애티튜드, 사람들이 이거 차를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뭐 소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내에 이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난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뭐 완성차 업계에서는 카마게돈의 시기라고 불렸는데, 이제 코비드가 터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율주행차를 굉장히 얘기를 하잖아요. 자율주행차 많은 기업들이 포드, 혼다, 도요타, 르노, 닛산, 뭐 볼보, 현대 다 2020년, 2021년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계속 외쳐왔습니다. 근데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얘기하는 상용화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막 아무 데서나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특정 루트만 이용할 수 있는 걸 상용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랑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든 업체들의 자율주행 계획은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느냐? R&D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공을 못했는데, 일단 투자 측면을 좀 살펴보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데서 산정을 한 건데, 주요 30개 기업들이 2019년까지 회사 셋업에서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약 16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물론 이제 자율주행 트럭, 뒤에서 말씀드린 딜리버리 로봇, 그 다음에 부분 자율주행 차는 제외를 한 겁니다. 그런데 50%는 웨이모. 웨이모는 구글의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자회사죠. 그 다음에 GM 크루즈, 그 다음에 우버,
50%를 차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의 바이두, 중국의 이제 구글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검색 엔진 업체였고, 그 다음에 아폴로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요타라든가 포드, 아르고 AI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자율주행을 전담하고 있죠. 포드에 애플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대기업이 돈 많은 집단만 이제 사실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엔지니어들의 급여와 보너스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뭐 프로토타입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운영 비용, 우리나라의 100여 대의 자율주행차가 국토교통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거든요. 한 대 한 대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뭐 1, 2억이 아니에요. 뭐 3억, 5억, 7억, 10억까지도 가는 그 제품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얘들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표준이 세팅이 되고, 글로벌리 같이 합의가 되고 표준이 만들어지고 해야 자율주행이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언제 될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려면 황금기를 맞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율주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공지능 수준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스타스킬 로보틱스라고 올해 3월에 사실은 폐업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트럭 자율주행 회사였는데, 그 코파운더가 이 그림을 자기네 블로그에 남겼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L3 같은 경우가 이제 인공지능 수준이 인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차를 완벽히 사용을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뭐 몇 년 사이에 빠르게 발전했지만 실제 자율주행에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수준이 높거나 비슷하다면 사실은 이제 안정성만 증명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못 쫓아왔다는 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과 뭐 저 같은 정책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코비드 때문에 또 울고 웃는 그 모빌리티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딜리버리 배송 사업, 그 다음에 공유 자전거, 그 다음에 전동 스쿠터, 그 일반 자전거, 카쉐어링, 카 렌탈은 굉장히 좀 시장이 좋아졌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퍼포스 빌트 비클이 좋아졌고, 어려웠던 것은 신차, 그 다음에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교통, 그 다음에 택시, 중고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최근 3월, 4월 굉장히 코비드가 창궐했을 때보다 현재 좀 차이점이 뭐냐면, 대중교통은 당연히 좀 회복을 했고, 택시는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와 독특하게 다르게 전동 킥보드, 해외는 전동 킥보드를 미국이나 유럽은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 그 T바라 그러잖아요. 이 T자형 바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철에 3일 정도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스탑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스탑을 안 시켰거든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딜리버리는 지금 뭐 어느 나라나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우버이츠는 왜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는지 저는 참 궁금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렌터카라 그러잖아요. 렌터카 같은 경우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해외에 있는 주요 관광지의 렌터카 회사들은 거의 지금 뭐 문을 닫을 지경이죠. 헐츠는 거의 파산을 했고요. 근데 이제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 단위 단기 렌터카를 사람들이 처음에 코비드 창궐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즉 차는 없는데 대중교통은 타기 꺼림칙스럽다 보니까 한 달 단위로 빌렸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렌터카 기업분들 만나보면 그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를 사기는 그렇고, 코비드가 이제 확정되진 않지만 차를 사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빌렸는데 나름 이제 경제성도 괜찮다는 거죠. 하고 그쪽 시장이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자율주행 시장은 거의
커다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비드 19의 영향이 있었는데 미국 많은 곳에서 이제 쉘터 인 오더 플레이스 아예 집에 가둬놨었잖아요.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도 밥을 못 먹고 딜리버리만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리버리 시장이 큰 거고 자율주행 시장은 아예 테스트를 못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시장이 쪼그라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죽스라는 업체가 가장 잘하는 스타트업이 아마존에 인수가 되고요. 그간에 이제 코비드19 하에서 있었던 주요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체들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스키 로보틱스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GM에서 우버나 렌터카, 그 다음에 리프트, 택시 등 다양한 탈 것들의 서비스를 실험을 하던 GM 메이븐이 사업을 종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기의 하나의 커다란 정말 깜짝 놀랐던 이벤트였던 BMW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100년이 넘는 라이벌이었음에도 자율주행 파트너십을 2018년 12월에 맺었었는데 이 파트너십을 서로 이제 플랫폼 통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츠는 엔비디아하고 이제 함께 일을 하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가 이제 30억 달러 최초로 외부 투자 유출했습니다. 그동안 자체 구글 돈으로만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하면서 5세대 하드웨어, 즉 아이페이스에 장착한 그 자율주행 그 기능들을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웨이모 비아라는 클래스 A 트럭과 그 다음에 퍼시피카 밴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웨이모는 사람만 실어 날랐는데 물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보하고 또 웨이모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력을 발표를 하고 디디 추싱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디디 추싱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5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가장 컸던 변화는 아마존이 12억 달러의 죽수를 인수 합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버도 포스트메이트를 인수를 한 게 가장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특히 이제 왜 아마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충격이 컸어요. 아마존이 왜 죽스라는 자율주행차 업체를 인수했을까였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마존이 그동안 자율주행 업계에서 뭐 했나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바크라는 트럭 업체와 자율주행 트럭 테스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라이드라는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입니다. 저희는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위라이드에서 만든 자율주행차를 아마존 AWS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라이드가 한 60대 정도, 제가 1월에 CES에서 미팅을 했을 때 60대 정도를 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숫자를 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 이노베이션, 크리스 홈슨이 만든 회사죠. 저쪽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이라는 전기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10만 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엔진이 빠지면서 공간이 넓어진 거죠. 사람이 탔을 때도 요즘 이제 차박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이 빠지면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우트라는 우리 꼬마 딜리버리 로봇을 아마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2019년도부터 같이 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2017년에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빨렛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에서 그 마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얼라이언스였는데 저 부분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풀스택으로 자율주행 지도도 만들고 센서도 만들어서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고 소프트웨어 만드는 죽스를 인수를 한 건 정말 업계에 커다란 쇼크였고 35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금 수율이 안 되면서 한 12조 정도의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자율주행 쪽에 나설 것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많은 곳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류 쪽부터 자율주행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존이 지금 돈 제일 잘 버는 기업이거든요. 계속 배송 스캐퍼가 커지기 때문에 잘 벌고 있는 조직이고 일단은 물류 쪽에 집중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사람을 이제 실어 나르는 쪽에도 투입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웨이모가 추진하고 있는 웨이모 비아라는 차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집까지 물건을 배송을 하잖아요. 라스트 마일에서요. 보통 이제 공장에서 그 대형 물류센터, 우리 메인 디스트리뷰션 센터라 그래가지고 주요 거점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까지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필먼트 센터라 그러죠. 우리 동네에 보면 요즘 물류 거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송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오더하신 분의 집까지 이제 그 배송을 하는데, 이 세 단계를 기존에는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이제 그 물류 배송 업체들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이제 미국에서 좀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바이크가 뭐냐면 이제 전기 자전거, 우리 전기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 오토바이라고 부르는데요. 뉴욕이 처음에 뉴욕 스테이트가 뉴욕주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엄격한 주였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 자전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불법인데, 시속 4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자전거용 오토바이를 음식 배송에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 스쿠터도 기존에 허용 안 했던 걸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코비드도 이기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민들의 좀 더 빠른 라이프 체인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라스트 마일 쪽이 좀 변화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목적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차들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단어로 좀 불릴 수 있습니다. 모듈러 플랫폼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 무빙 스페이스라고 저는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기존의 차량 플랫폼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랫폼에 바퀴, 배터리, 바퀴하고 배터리 등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장착을 하고, 그 위에 캐빈을 사람이 타는 걸 얹으면 사람을 이동시키는 차가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얹을 수 있는 캐빈을 얹으면 물건을 얹을 수 있는 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지금 특수 차량들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간도 굉장히 넓고, 또 하나 소음이 없기 때문에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장점이 있죠. 이 그림은 이제 얼바네틱스라는 그 이제 벤츠에서 2019년에 CS에 출품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제품이고요. 비슷한 차량 같은 경우 또 하나가 이제 니로 R2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자동차 설계 요소, 스티어링 휠하고 브레이크하고 억셀러레이션 페달인데, 걔네들에 대한 미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의 예외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없는 상태에서 냉장, 냉동 기능이 다 되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저걸 싣고도 저희 집까지 와서 자기가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코드를 알려주고 꺼내면 됩니다. 자율주행 레벨 4고요. 그 다음에 최대 속도 40km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공공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 2,500대씩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전격적으로 투입이 되지는 않았는데, 코비드 전에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코비드 등장에 따라서 좀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네오드릭스라는 제품인데, 얘도 지금 특수목적 차량입니다. 밑에 있는 게 슬라이드고, 그 슬라이드 위에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방제하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에서 굉장히 청거했을 때 사람이 쭉 일렬로 서서 이제 방제를 했는데, 저 위에 방제 기능을 얹으면 방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코비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라든가 의료용품을 배송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도 이제 레벨 4고요. 최대 속도는 5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이제 공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펜스가 있는 지역에서만 그 운영이 됐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코비드가 등장을 하면서 규제 해소 차원에서 현장에 투입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것도 특수목적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하고 혼다 크루즈에서 만든 그 올제인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얘도 이제 밑에 이제 플랫폼을 놓고 위에 뭐를 얻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차입니다. 뭐 사람이 탄다면은 GM의 주장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인이 우버라든가 이제 자가용대시 타면 1년에 한 5,000불 정도 이제 절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는 컨셉 개념의 차량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지금 사실은 슬라이드거든요. 뭐 일렉트릭 벤틀러라는 그 뭐 유명한 제품도 있고요. 노비아, 그 다음에 뭐 카누라는 이제 현대와 협력하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차에서 자율주행까지 위에 뭘 얻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차량의 용도가 정해지는 애들이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애들이 등장하느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히노라는 그 일본의 도요타 자회사입니다. 그 상용차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건 도쿄 가서 찍어온 건데 저기 이제 자동창고죠. 자동창고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라는 제품을 주문을 하면 얘가 이제 와서 A라는 제품을 이제 인출할 수 있는 제가 한 제품을 인출할 수 있는 위치에 놓고 그걸 이제 꼬마 로봇이 갖다가 저한테 가져다 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위에 뭘 얻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온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용실도 될 수 있고, 도로를 이제 건설하는 차도 될 수 있고, 굉장히 편의점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컨셉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쓰이냐고 봤을 때, 기존에는 중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세그먼트에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2,000달러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이 아닌 수익이 발생이 안 돼요. 대신 대량 생산이 아닌 특수목적 차량에서는 이 스케이트보드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나 아니면 스타트업 모두에게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아까 슬라이드를 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부품 수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립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캐빈, 윗단의 디자인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요. 인테리어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가격은 높지만 우리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드는 고정 비용, 뭐 공장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요. 설비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련된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이크로 팩토리라고 작은 데서 만들기 때문에 저런 고정 비용이 굉장히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현재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티어 1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티어 1들이 모듈로 조합을 해서 자동차 회사로 납품을 하면 바퀴하고 유리만 붙여서 완성체가 되는데, 그 티어 1과 이들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좀 각이 잡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얼라이벌이라는 회사를 영국 회사죠. 올해 초에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카누라는 회사하고도 이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이 스케이트보드라는 개념이 조금씩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스트 마일의 약진이라고 봤을 때, 드라이브 투 스토어 첫 번째는 뭐 1시간 정도 거리는 우리 마트로 가죠. 차 끌고 마트를 가서 짐을 필요한 걸 사고 짐을 바리바리 박싱을 해갖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제 변하고 있죠. 글로설리 딜리버리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켓컬리라든가 아니면은 오토바이 배송을 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로봇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앞으로는 스토어 헤일링 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편의점이 된 상태로 돼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오겠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변하고 있는데 이 패턴이 왜 변하냐고 봤을 때, 일단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19에 의해서 이 비대면 생활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 따르면 2024년에는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시장이 78%, 203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도 좀 예측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력 부족 이런 현상도 있지만,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못된 배송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배송 잘못돼서 발생되는 손실이 333밀리언 100만, 1000만, 억. 예. 한 3천억이 넘는다는 거죠, 로스가. 그 정도 크고,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비용도 높습니다. 사람이 보통 1.6달러인데, 로봇은 0.06달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비용이 높다 그랬는데, 실제로 물류 과정에서 보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택배기사가 저한테 주는 과정에 드는 인건비가 53%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는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로봇 딜리버리로 굉장히 이제 체인지하고 싶은 욕망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건대라든가 이제 몇 군데 대학에서 커피라든가 이제 자장면 같은 이런 간단한 음식물들을 배송하는 것도 있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뉴로처럼 한 50kg 이상을 배송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는 기준은 바퀴 3개, 4개, 6개로 이제 안정성 문제겠죠. 나눌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한 10kg 미만의 적재 능력을 가진 로봇들은 이제 푸드하고 이제 비버리지하고 간략한 그 이제 물건을 이제 배송하는 방면에 좀 고가의 한 50kg가 넘는 그런 뭐 뉴로 같은 로봇들은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스페이스에 따라서는 그 이제 우리 인도로 가는 조그만 로봇은 시속 4에서 6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뉴로 같은 것들은 도로에서 달리는 것들은 시속 이제 40에서 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장치를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낮에만 다니는 애들이 있고, 낮과 밤을 다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와 폭풍우까지 뚫으면서 다니는 그런 로봇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필요한 스펙에 따라서, 투자에 따라서, 개발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딜리버리 로봇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제 마스라는 영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변화라면 기존에는 물류라든가 이커머스 쪽의 디바이스들을 모빌리티 쪽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 정도부터 굉장히 갑자기 이제 그 이커머스하고 모빌리티가 머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마스 같은 경우에는 1.0, 2.0, 3.0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스 1.0 싱글 모달 싱글 플랫폼, 예를 들면은 특정 배송 업체 앱에서 한 가지 뭐 그 배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동 킥보드 앱에서 하나의 그 특정 기업의 전동 킥보드 앱에서 그 전동 킥보드만 부른다고 했을 때 이제 싱글 모달 싱글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 2.0 멀티 모달 싱글 플랫폼,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그 디바이스들을 부를 수 있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가갖고 물건이든 사람이든 앱으로 부르기만 하면 뭐 앱이 또 발전해서 또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제 연결해주는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래갖고 마스 3.0까지 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이제 경쟁이 벌어지고, 기존은 이제 스타트업들과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메이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TNC라고 부르는 교통 네트워크 기업과 그 다음에 웨이모라든가 아니면은 애플이라든가 테크 자이언트들도 등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 발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네. 예, 질의응답. 굉장히 많은데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저스트인타임 생산을 위해 납품용 트럭들이 도로 위에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율주행 이후로 시간에 맞춰 납품도 가능한 중량물을 운반하는 중량용 모빌리티 등도 개발되고 있는지요? 저스트인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이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개발해서 아마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활용했던 시스템으로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에 맞는 그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부품들을 제때제때 채워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중량용 모빌리티 등도 중량용 모빌리티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자율주행 형태로 이제 필요한 그 부품들을 좀 피드하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아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지금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배달 전용 PV의 경우 현재 택배에 비해 집 앞이 아니라 PV가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물건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기존 택배와 경쟁력이나 차별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집 앞에 가져다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배달용 PV 같은 경우는 약간 고민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택배함들이 설치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달 전용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거기서 이게 이제 라스마일이 되겠죠. 거기서 사람이 집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동 수단을 고민을 해서 가져다 주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인식하는 로봇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라스티스트 마일 디바이스나 역할이 또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서울 수준의 대도시에서 실제 테스트라도 해보면 몇 년 안에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제 앞에서 발표하셨던 그 문희창 대표님의 회사도 상암 쪽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할 수 있는 우리 플릿 자체가 좀 규모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좀 많은 대수가 실제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테스트가 돼야 실질적인 테스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투자가 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도 팍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암에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